네, 안녕하세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담당을 맡은 박기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국어 의문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는 또 저희도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있고 또 교육대학원이 있어서 교육대학원에서는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과 같은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발음을 어떻게 가르칠까? 또 발음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발음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여서 우리가 발음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생각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을 텐데요. 이 한국어학에서는 국어 의문론이라는 과목이 또 그리고 이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국어 발음 교육론이라는 과목이 이 발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가능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예들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면서 조금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첫 시간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제 어떻게 한국어 발음에 대해서 공부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크게 14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크게 한 두세 개 정도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한 3주차부터 보시면 모음, 자음, 음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 특징을 살펴보고 그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음운 변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가 학교 교육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뭐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뭐 자음 접변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말 그대로 자음 접변이라고 하면 자음과 자음이 만났을 때 뭔가 변한다 이런 의미죠.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학교 교육에서는 이제 자음 동화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뭐 각각의 음운 현상에 대해서 뭐 비음화 유음화 이런 명칭으로 또 여러분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국외음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음운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 외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꼭 배워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음운 변동에 대해서도 꽤 많은 주를 할애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어가 다른 언어와 다른 특징은 실제로 자음과 모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음절을 이어서 발음할 때 생기는 발음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먼저 한국어 교사라면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학습자에게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어 발음 교육론은 발음을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방법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발음 교육론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발음에 대한 원리도 기본적으로 한국어 교사는 지식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돼서 물론 그 지식을 직접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어떻게 학습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발음 교육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 즉 국어 의문론과 즉 한국어 의문론과 한국어 발음 교육론이라고 하는 것이 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주에는 이제 운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억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두 주는 이제 이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발음 교육론의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발음 교육이 왜 필요한지, 또 발음 교육의 중요성은 무엇인지, 또 발음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발음을
수업을 한다고 하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 한국어의 발음을 가르치는 수업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가르쳐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앞에 한 2주 정도는 큰 개론적인 성격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3주부터 14주까지는 자음과 모음, 음운 변동, 그 다음에 이제 억양을 비롯한 운율,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또 이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이미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 발음 교육의 필요성, 중요성,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요 발음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직접 외국인 학습자의 발음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것은 외국인 학습자가 요 문장을 이제 읽어서 녹음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학생이 어느 나라 학생인지, 즉 어느 언어권의 학습자인지, 그 다음에 한국어를 얼마나 배운 것 같은지, 즉 이 학생이 초급의 학습자인지 중급의 학습자인지 고급의 학습자인지, 이런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이 발음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발음을 들어보시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학생은 어느 나라 학생일 거다 하는 걸 한번 예측해 보시고, 선생님으로서 그 다음에 몇 급, 초급이다, 중급이다, 고급이다, 이 정도만 해서 어느 급에 해당하는 학생인 것 같다, 이런 걸 한번 또 예측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들으시면서 제가 한 2번 정도 들려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발음에 문제가 있는지, 즉 내가 선생님으로서 이 학생의 발음을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발전시키려면 이 학습자의 발음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발음이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한국 학생들과 같이 대학 생활 시작한 지 1년이 넘어다. 그동안 일본과 한국어의 차이를 절실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이다.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선 친구라는 대인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친구라는 개념이 일본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예, 한번 들어보셨죠? 어떠신가요? 어느 나라 학생인지 한번 예측이 되셨나요? 또 어느 정도 급의 학생인지 예측이 되셨나요?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학생들의 발음에 집중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체크를 하시면서 어떤 발음이 여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밑줄을 그어 가시면서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학생들과 같이 대학 생활 시작한 지 1년이 넘어다. 그동안 일본과 한국어의 차이를 절실히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이다.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는 우선 친구라는 대인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친구라는 개념이 일본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 예,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예, 어느 국적의 외국인 학습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마
예측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외국인은 이제 중국어권 학습자, 즉 중국인 학습자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중국인 학습자라고 생각한 어떤 발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은 그 학습자의 모국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국어의 특징이 그대로 발음에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학습자 변인으로서 이야기를 같이 하겠지만 우선 이 학습자는 분명히 중국인 학습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학습자는 무슨 급일까요? 초급의 학습자일까요? 중급의 학습자일까요? 고급의 학습자일까요? 우리가 초급이라면 뭐 한 1급이나 2급 정도, 중급은 3급이나 4급 정도, 고급은 5급, 6급이라면 이 학습자는 어떤 급에 속하는 학생일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가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중급 학습자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은 이 학습자는 고급 학습자입니다. 그것도 가장 높은 6급의 학습자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수업을 위해서 발음이 그다지 좋지 않은 학생을 골라서 가지고 온 것도 있지만 실제로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습자의 급수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한국어의 숙달도는 고급이지만 실제로 그 학습자의 발음은 중급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발음에 대한 것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가르칠 만한 사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그것 말고도 문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런 것들을 하기에 사실은 수업 시간이 부족하니까 발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만한 여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선생님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됩니다. 잘 모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내 발음을 따라서 해라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상대적으로 선생님에게 약간 두려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발음 수업이 사실은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발음을 들으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리셨나요? 한번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 중에 조금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걸렸던 거는 혹시 요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의 발음이 대학 생활이라고 발음을 하면 좋을 텐데 대학 성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생이라고 하는 요 글자의 발음이 우리의 발음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차이가 있으셨나요? 아마 요게 귀에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의 우리의 발음은 넘었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학생의 발음은 마치 우리가 들어보면 이렇게 넘어다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들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한 발음은 아닌 거죠. 넘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는 없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으셨으면 아마 이것도 우리의 발음으로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1년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죠. 1년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 학습자의 발음을 잘 들어보면 이 학습자는 그냥 그대로 읽었습니다. 1년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1년이 넘어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줄에도 조금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여러분이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학습자가 그냥 띄어서 발음했어요. 즉 우리는 한국과에라고 해서 아마 과를 과라고 발음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발음이죠. 일본과 한국과에. 근데 이 학습자는 일본과 한국과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응 발음을 해서 비중을 이렇게 발음할 것 같은데 학습자의 발음은 약간 니은에 가깝게 발음을 했죠. 비준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발음은 처음에는 약간 불분명하게 개념이 이렇게 했다가 개념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발음을 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이렇게 예로 표시를 한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먼저 자음이 잘못 발음했을 수도 있고 모음을 잘못 발음했을 수도 있고 또 받침의 발음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발음할 때 1년이라고 이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발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써 있는 그대로 읽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모든 언어권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어떤 것은 여러 언어권 학습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이 중에 어떤 것은 그냥 중국인 학습자의 특징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자의 발음을 들어보고 언어권의 학습자의 이런 특징들이 또는 이런 오류들이 이 언어권 학습자는 자주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발음교육론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또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더 좋은 발음으로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처음에 선생님들은 요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왜 이런 발음에 문제가 있을까? 학습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 교육론을 배워보시고 언어 습득론이나 이런 걸 배워보셨으면 이게 실수냐, 이제 오류냐라고 하는 걸 좀 구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발음의 실수인지 오류인지. 또 어떤 면에서는 선생님이 제대로 진단을 하지 못하면 발음의 연습을 엉뚱한 연습을 해서 사실 학습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요 수업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하나씩 좀 더 다양한 예들을 좀 들어보면서 또 직접 듣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예들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수업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발음 교육이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 제일 처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발음에 미치는 모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모 또는 모국어라고 하는데요. 즉, 우리가 흔히 중국인 학습자라고 하면 이제 중국어를 사용하는 중국어권 학습자가 되겠고, 또 영어권 학습자라고 하면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를 자기 모국어로 하는, 즉, 태어나서 자기가 제일 처음 익힌 언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국적이나 이런 거를 따지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실 제1 언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근데 우리가 보통 재외동포라고 부르거나 교포라고 부르는 친구들은 국적은 한국과 미국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서 제일 처음 익힌 언어는 영어니까 이제 영어를 이제 제1 언어 또는 이제 모국어라고 할 수 있겠고, 한국어는 이제 부모님한테 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으면서 잘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영어권에서는 특별히 그런 언어를 이제 워낙 이제 미국은 여러 민족이 섞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권이니까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한국어는 이제 한국어로는 계승어라고 하고 보통은 이제 헤리티지 랭귀지라고 하는데, 즉 자기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자라게 되는 언어라는 의미죠. 하지만 이제 크면서는 오히려 밖에서 영어를 더 제1 언어로서 사용하게 되니까 사실 모어라는 개념은 약간 좀 모호한 개념이지만 우리가 이제
모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만 늘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제1 언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모어인 사람들, 즉 한국어가 모어인 우리들은 이런 영어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좀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영어에 아주 익숙하신 분은 당연히 이 발음을 영어권 학습자에 가깝게, 영어권 화자에 가깝게 발음하시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한국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할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발음할 겁니다. 닉네임, 즉 닉네임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닉네임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죠. 또 당연히 이것도 온라인 또는 온라인, 뭐 온라인으로 보내줘 또는 뭐 온라인 강의 이렇게 얘기하거나 온라인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굿 나잇 같은 경우도 우리는 뭐 그냥 뭐 가볍게 굿 나잇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굿 나잇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한번, 요즘은 이제 인터넷 웹상에도 사전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영어 사전을 찾으셔가지고 실제로 이 단어들을 찾으셔서 이 단어를 요즘은 발음도 들을 수 있죠. 옆에 스피커가 나와 있어서 그 스피커를 아이콘을 누르면 여러분 직접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음을 들어보시면 영어권 화자는 절대로 닉네임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영어권 화자는 정확하게 닉네임 이렇게 발음을, 물론 제 발음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닉네임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닉네임 이렇게 발음을 하고, 온라인이나 온라인도 온라인이라고 N의 발음과 L의 발음을 각각 정확하게 하지, 이것을 온라인 이렇게 한국어로 치면 리을로 발음하거나 온라인처럼 니은으로 발음하지는 않습니다. 굿나잇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미 이제 이런 외래어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거죠. 이렇게 익숙한 영어가 우리 한국어로 들어오게 되면 한국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 또는 한국어의 발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에 맞게 바뀌어서 발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즉, 중국어권 학습자는 중국어의 자기의 모의 습관이 부지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외국어를 배울 때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국 사람이 들을 때 어떤 거는 그냥 뭐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그것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모어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죠. 근데 이 모어의 영향은 사실 뭐 문법에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어휘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있을 수 있지만 특히 발음의 교육에 있어서는 모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이 모어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어 교사가 알고 있지 않으면 발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어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음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발음의 교육은 초급 때, 더구나 이제 한국어는 처음에 가나다라라고 하는 글자를 배우면서 동시에 발음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배우면서 동시에 발음을 배우게 되니까 이 글자라고 하는 철자와 발음의 관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초급부터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발음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발음 교육의 중요성은 일단 외국어 학습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발음을 배우는 것이고, 특히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제 글자도 처음 배우는 거죠. 즉 기역이라고 하는 글자를 배우고 니은이라고 하는 자음의 글자를 배우고 그다음에 아야 어요 오요 우유라고 하는 모음의 글자를 배우면서 그것의 발음을 동시에 배우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한국어 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이 사실 부정확하게 되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음이 중요하게 되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고급이 되어서 한국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게 되는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도 사실은 어떤 발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발음을 하게 되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요즘은 이제 방송을 안 하지만 옛날에 이제 비정상회담이라는 그런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그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나와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중국 학생으로 아주 유명하게 된 한 그 출연자가 있죠. 근데 그 출연자가 나올 때마다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충분한 내용이 갖추어져 있는데 근데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떤 웃음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그때가 이제 아마 이제 해의 첫 해에 이제 초에 방송되는 부분이었나 본데 그 해가 이제 쥐띠의 해여서 이제 그 중국인 출연자에게 띠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 학습자가 쥐띠라고 발음을 할 거를 쥐디예요 이렇게 발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디예요 라고 발음을 하니까 바로 이제 앞에 앉아 있는 사회자가 말을 받아서 쥐드래곤이냐 쥐디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입고 있는 옷과 함께 그 하나의 재미있는 웃음거리를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요. 쥐디와 쥐띠는 다른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자신의 언어 능력보다 더 낮게 평가받을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여러분이 처음에 들었던 그 학습자는 실제로는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예를 들면 한국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자의 발음을 들어봤을 때는 이 학습자가 한국어를 잘하나? 이 학습자가 정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대학들에 입학을 해서 수업을 잘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이 학습자의 발음의 부정확함이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지적인 능력, 언어 능력보다도 더 낮게 평가받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발음이라고 하는 것을 초급 단계에서 모국어의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고 또 자연스럽고 정확한 발음을 초급부터 익혀가서 이게 이제 발음이 나중에 중급, 고급에 가서 그 틀린 발음이 이제 고정이 되는, 즉 화석화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선생님들이 해 주셔야 될 발음 수업의 목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이제 발음 교육에 외국인에게 내가 한국어를 가르친다면 그 한국어 발음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될까라고 하는 걸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 학습자의 발음을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 목표를 어디에 둘까라고 하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외국어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수법들이 있는데 그 교수법들에서 발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최근에 교수법으로 오게 되면서 발음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한국어 교육에서 생각하는 바 하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수법에 따른 발음 교육의 위상 변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건 이제 교수법 시간에 이런 교수법 혹은 접근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배웠을 테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그것보다는 그 교수법에서 발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의 언어 교육의 목표는 책을 읽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법과 독해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되고 문자 언어가 중요하게 되고 사실 구어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글자를 통해서 그 언어를 해독하고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지식을 얻는 데 초점이 있었던 것이 이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발음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는 문법이나 어휘에 비해서 훨씬 미약하였고 오히려 구어라고 하는 건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곳이었으니까 뭐 발음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는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과 이제 정반대에 되는 것이 이제 직접 교수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직접 교수법은 사실은 이제 발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비슷해야 된다. 그런 방식으로 언어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 주된 어떤 교수법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직접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교수법은 당연히 구두 언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나 아빠에게 들으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모국어를 익히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거니까 뭐 처음부터 쓰는 걸 배우는 어린아이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법 번역식 교수법하고는 정반대의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 언어의 능력이 중요성이 되고 그 다음에 원어민과 같은 정확한 발음의 습득을 중시하게 되는데 그 방식은 어린아이가 배운 것처럼 즉 계속해서 그 모델이 되는 발음을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면 자연스럽게 발음을 습득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 직접 교수법에서는 발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교수법은 물론 이제 예전의 교수법이긴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칠 때 당연히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어민의 발음이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를 듣고 그거를 따라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직접 교수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원어민의 학습자의 발음을 따라하는 것, 즉 그대로 반복해서 따라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음 교육의 직접 교수법에서 발음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부분이죠. 즉 원어민과 같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한국어를 만약에 배우는 외국인 학생이 있다면 처음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발음 교육의 목표는 한국 사람과 같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쩌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겠죠. 한국어를 배운다면 한국 사람처럼 발음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생각이 반드시 맞는 생각이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생각이긴 하지만 과연 지금 한국어 교육에서 발음 교육의 목표가 과연 한국 사람과 같이냐 하는 거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직접 교수법에서는 어린아이가 배우는 것처럼 똑같이 한국어의 발음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따라하고 하게 되면 한국 사람과 같은 발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직접 교수법에서의 발음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화식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청화식 교수법에서도 언어학습을 이제 모방과 반복에 의한 습관 형성으로 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본 직접 교수법하고 좀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청화식 교수법이 앞에 나온 직접 교수법하고 조금 다른 것은 청화식 교수법의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것이 언어학으로 이야기하면 구조주의 언어학이라고 해서 이제 언어의 구조에 대한 학습을 하면 그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그 언어의 구조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 이제 청아식 교수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심리학에서 행동주의 심리학.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개에게 왜 똑같은 행동을 반복시키게 되면 이제 그것이 습관처럼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종을 한번 치고 개에게 먹이를 주면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면 나중에 먹이를 직접 주지 않아도 종만 치면 이제 개의 입에서 침이 고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습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외국어라는 것도 결국은 습관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청아식 교수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의 구조를 익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발음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의 구조 중에 한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간주가 되어서 발음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교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교사가 학생들에게 듣고 따라할 모델 음이나 단어를 제시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앞에 그 직접 교수법하고 좀 다른 부분이 요런 부분인데요. 즉 언어의 구조를 익히는 것이고, 즉 언어학의 내용이 직접 언어 교육에 들어오다 보니까 발음 기호나 조음점이라고 하는 건 조음 위치인데요. 뭐 입술에서 발음이 된다든지 혀가 이에 닿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음점, 조음 위치와 관련된 설명인데요. 이런 발음 기호나 조음 위치와 같은 음성학적인 정보가 실제로 교육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를 제시하기도 하고 또 조음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그 언어의 구조를 익힌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발음에 대해서 배우고 형태소에 대해서 배우고 단어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소 대립 연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최소 대립이라고 하는 건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의문론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즉 한국어를 가르칠 때 한국어의 자음의 발음에서 이 발음과 이 발음과 이 발음의 차이를 알려줘야 될 때 이 발음의 차이를 이 발음이 포함된 단어가 한국어에는 이렇게 있죠. 불이라는 단어가 있고 뿔이라는 단어가 있고 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이 세 개의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아는 건데 이 세 개의 의미를 달라지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음과 경음과 격음 또는 뭐 우리가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예사소리. 근데 제가 주로 이야기할 때는 평음, 경음, 격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즉 이러한 불과 뿔과 풀이라고 하는 평음, 경음, 격음의 대립을 이렇게 제시를 해줘서 연습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구조주의 언어학의 내용이 실제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청아식 교수법에 들어와서 발음을 가르치게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청아식 교수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듣고 따라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이러한 최소 대립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발음 기호를 보여주면서 발음에 대해서 교육을 했던 것이 청아식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청아식 교수법도 사실 앞에 나온 직접 교수법하고의 공통점은 결국은 목표는 한국 사람처럼 발음해야 된다 이거죠. 한국 사람처럼 발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지주의 접근법에 오게 되면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 인지주의 접근법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지주의적 접근법은 이제 언어학의 이론 중에는 변형 생성 문법이라고 하는 것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변형 생성 문법은 잘 모르시더라도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인 이제 촘스키라고 하는 언어학자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촘스키라고 하는 이 언어학자가 만든 언어학의 이론이 이제 변형 생성 문법, 변형 생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이론에서는 언어 학습이라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규칙의 제약을 받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습관만으로 언어의 습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즉 뭔가를 계속 따라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습관에 따라서만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go라고 하는 거의 과거형은 went라고 하는 건데, 근데 어린아이들은 영어를 배우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나타나는 오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go의 과거형으로 ed를 붙여서 goed라는 표현을, 이게 뭐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는 오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른들에게 한 번도 이런 발음은 들어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발음이 나오게 되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습관에 의해서만 언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건 아니다. 즉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서,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요 변형생성법에서 처음에는 이제 언어 습득 장치라고 불렀는데요.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해서 이제 약자로 LAD라고 하는데,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언어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머릿속에 규칙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즉 어린아이가 영어를 배우면서 다른 거에서 ed를 붙이면 과거가 된다라는 규칙을 머릿속에 입력하게 되면 처음 듣는 단어에 대해서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드는 규칙을 자기 머릿속에 생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니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go라고 하는 거에 과거형으로는 went라는 걸 쓰는구나. 꼭 ed를 붙여야지만 과거형이 되는 건 아니라 다른 과거형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얻게 되면 이 규칙과 별개로 또 다른 규칙을 이제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규칙의 제약을 받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발음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발음하고 어떤 관련이 있게 되냐면 결국은 어릴 때 발음에 대한 규칙이나 습득이 형성이 돼버리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모국어에 대한 발음에 대한 것이 보통 이제 사춘기 이전, 또 발음은 사실 뭐 3살에서 5살 정도가 되면 이미 그 모국어의 발음은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국어의 발음이 완성이 된다는 건 그 규칙이 이미 다 형성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3살, 5살이 지나서 또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의 발음을 익히게 되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국어의 규칙을 적용해서 외국어의 발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국어 화자와 같은 발음은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발음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모국어 화자처럼 할 수 없어. 어차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발음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문법과 어휘는 그 규칙성을 나중에까지 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데 발음은 이미 애초에 그런 발음을 얻기 힘든 것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도 반론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야, 어떻게 저 사람은 한국어 발음을 저렇게 잘해? 이런 분명히 예외가 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접근법에 의하면 적어도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렸을 때 형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렸을 때 형성된 것을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외국어를 배우는 거라면 그거는 모국어 화자와 똑같은 발음은 역시 어렵다.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발음에 대한 중요도가 앞에 나오는 2가지 직접 교수법이나 청화식 교수법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어보신 것은 이제 최근에 언어 교육은 의사소통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죠. 즉 언어 교육의 목적은 의사소통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거다. 앞에 나오는 청화식 교수법처럼 한국어의 문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건 아니다. 한국어의 지식은 지식대로 있어도 실제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따로 키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교육의 목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발음 지도의 목표가 정확한 발음 습득.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하면, 즉, 모국어 화자와 같은 발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국어 화자와 같은 발음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발음의 습득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중요한 개념이 이해 명료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해 명료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모 화자가 외국인 학습자의 발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즉, 모국어 화자와 똑같이 발음한 게 아니라 어떤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로 말을 했을 때 한국 사람이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차이가 크죠. 그렇죠? 정확한 발음을 습득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즉, 한국 사람과 똑같은 발음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과 한국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발음교육의 목표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 명료성이라는 개념이 여러 발음교육론의 책에서는 이해 가능한 발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해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같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해 명료성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발음 지도의 중심 분야가 분절음에서 의미 전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강세나 리듬이나 억양과 같은 초분절음. 이제 요 강세나 리듬, 억양, 강세 같은 건 사실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제 영어 교육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영어의 강세 또는 억양,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제가 다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외국어 교육에서 이런 교육의 이론이 많이 발전하는 것은 영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 영어 교육에서 보통 의사소통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발음과 관련된 큰 흐름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고, 한국어 교육에서도 이거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어 교육의 특징이 또 영어 교육과 다른 점이 있어서 그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는 억양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운의 약화나 연음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연음은 아까 봤던 것처럼 먹었다가 아니라 먹었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음운 약화는 뭐 예를 들면 절실히 같은 것도 우리가 발음하게 되면 절실히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히읗이 안 들리게 되잖아요. 절실히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있게 된다는 거죠. 뭐 영어로 얘기를 하면 영어의 버튼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버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영어 발음하시는 분은 튼이라고 하는 걸 버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걸 우리가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음운 약화와 관계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정확한 발음이라고 하면 발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말인지 듣고 이해하면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발음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게 되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발음 교육의 목표가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것과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되니까 이런 틀 안에서 이제 발음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발음 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 현재의 접근 방식을 비교하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모국어 화자와 같은 발음에서 충분한 이해 명료성을 담보로 하는, 목표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자음과 모음의 발음이 굉장히 중요해서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면, 이제는 이제 필요와 상황에 기초해서, 즉 어떤 자음이 어떤 모음이 실제로 의사소통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선택된 분절음을 가르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초분절음,
강세나 리듬, 억양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고요. 발음 형식이 탈맥락화된 반복 연습, 즉 단어 하나만 열심히 발음하게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이제 어떤 먼저 듣는 연습도 하게 되고 또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음을 하는 것을 연습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사의 언어 배경도 모국어 교사에서 유창한 비모국어 교사.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의 실정하고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뭐 이미 한국에서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석사학위를 받고 중국에 가서 교사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발음과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요거는 이제 영어 교육에 더 치중되어 있는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모국어 화자에서 다양한 기준들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 내에서 발음을 독립된 과정으로 봤다면 이제 그냥 말하기 듣기와 통합된 과정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수법에 따라서 실제로 발음 교육의 중요성은 달라져 왔고 또 발음 교육의 중요성이 달라져 온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발음 교육의 목표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발음 교육이 왜 필요한지 또 우리가 실제로 발음을 들어보면서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런 발음을 수정해야 되겠다. 또는 이 학습자의 발음은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발음 교육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음 교육의 이 교수법에 따라서 어떤 이제 위상이 달라져 왔는지, 어떤 때는 되게 중요했다가, 또 어떤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또 다시 중요한 위치에 오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교수법에 따라 달라져 왔는데, 그럼 한국어 교육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주로 교수법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영어 교육이 중심이 되는 발음 교육의 목표를 살펴봤다면 이것이 한국어 교육에서는 또 어떤 조금의 또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발음을 가르친다면 이제 어떻게 가르칠까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무엇을 가르칠까, 즉 그 발음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주차 1차 시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